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이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팔로 움직이고 내 다리로 걸으며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인의 몸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수많은 건강 정보를 얻고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과 영양제를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조금만 이상 신호를 느껴도 병원으로 달려가 진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는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리며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40세 이후의 근육의 양은 매년 1%씩 감소하다가 60세가 되면 20%가 떨어지고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수술이나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근육을 지키는 것이 내 몸과 건강을 지키는 것, 근육혁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하게 근육을 키우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고 있는데요. 100년을 청년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근육 운동을 소개하고 그 운동들을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장수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 등을 조절하고 암치료법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혼자의 힘으로 신체를 움직이고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감소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방문하여 입버릇처럼 말하는 늙으면 죽어야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라는 말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전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히 생기는 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제된 음식 섭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활동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질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약을 먹어서 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육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어야 하고 최소한의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보행,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네 산책 정도라도 다닐 수 있으려면 허리나 무릎 관절 등의 통증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걸을 때마다 무겁고 시큰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죠.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 허리 근육 운동 등이 필수입니다.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어깨 통증이나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스트레칭, 근육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목 부위의 통증은 좋지 않은 자세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기본이겠지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종교단체, 친목단체, 여가, 문화, 스포츠 단체 등에 속하여 꾸준히 교류를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정당 이익단체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학자는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면 걸어다니는 전신 운동을 하고 희노애락 등의 감정 기능이 활성화되며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 기능을 자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에 투자하자, 근육 테크.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젊어서는 막대한 예비 용량을 가진 폐도 나이가 들면서 탄성을 잃어갑니다. 20세부터 60세가 되기까지 매년 1% 정도로 호흡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0대 초에 골격이 완전하게 성숙합니다. 30세에 골밀도가 최고가 되었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1년에 1% 정도로 뼈의 양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맛을 느끼고 구별하는 능력도 20대 초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30세가 넘으면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줄고 소화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과식을 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대동맥을 비롯한 여러 굵은 동맥들의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온몸에 필요한 양의 혈액이 겨우 공급됩니다. 콩팥의 무게와 부피도 줄어듭니다. 40세가 넘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합니다. 40세부터는 몸의 면역 기능도 줄어듭니다. 백혈구가 암이나 감염성 질환과 싸우는 능력이 이때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40세 이후의 근육의 양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중년일 때보다 근력이 20%가 떨어지고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젊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까지 웬만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와병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어나고 볼링공을 더 힘차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자세가 예뻐집니다. 활배근이 발달하면 구부정한 어깨가 반듯하게 펴지면서 자신감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허리가 꼿꼿해지면서 온 맵시도 살아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칼로리 소비 정도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의 양, 미리미리 근육량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 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만큼 근육 테크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약이다.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60세 넘은 환자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면 먹는 약이 많아서 주저하는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 많고 한숨을 내쉽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관절염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지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 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이 실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유병률을 58%까지 낮추는데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보다 2배의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의 비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년간 1인당 2,250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연관된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좀 더 좋은 성인들은 근력이 좀 더 낮은 성인들에 비해 사망률도 20%가 낮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3%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입니다. 무조건 하는 운동은 독이다. 운동이 만병통치의 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에 따라 다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관절이 아픈데 걷는 운동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혈압이 높은데 운동을 어느 정도나 해야 할까요? 당뇨 환자인데 저녁에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천식이 있어서 많이 걸으면 숨이 차곤 하는데 운동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운동이 있고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아침 운동은 피해야. 많은 사람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는 아침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행이나 단체 운동, 무거운 것을 드는 중량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강도가 너무 높은 운동은 맥박과 혈압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며 단체 운동은 남의 운동 속도에 따라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엔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지는데 본인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스마트폰 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목 맥박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 공복 상태 운동은 위험. 당뇨병 환자에게도 운동이 권장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격렬한 운동 후 고혈당 및 케톤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녁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2-3시간 후에 음식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탕, 꿀, 초콜릿, 주스, 과일 등의 단순당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시원찮으면 등산은 절대 금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레저 활동은 뭘까요? 아마도 등산일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등산이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등산의 장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까이에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 8배에 이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고 손상이 생기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같은 자극이 수시간 이상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한 번 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계속 가해지므로 관절 연골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관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하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40, 50대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등산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산은 보통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하므로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을 잘 안배해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 40% 정도를 소모하고 내려올 때 30% 정도를 사용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정도의 체력은 비축해야 합니다. 체력이 저하될 때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등산 중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바위나 큰 돌 등을 넘어가는 중에 삐끗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등산을 계속하면 하산 후에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등산을 멈추어야 합니다. 등산화를 준비하여 미끄러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예방 운동법부터.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을 과도하게 할 경우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기존의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경우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의 강도나 빈도를 늘릴 경우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근육 운동.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인 치고 어깨와 목 뒤가 뭉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일쑤입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무릎이 덩달아 시큰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도 참 많습니다. 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팔다리, 척추 등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관절과 관절 사이의 근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인대, 힘줄, 연골, 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통증 신호가 머리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리하게 관절을 쓰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관절을 다치게 될 때도 인대나 힘줄이 손상이 되는데 이러한 손상이 통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치유하기에 너무 큰 손상을 받거나 손상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어느 한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면 치유 능력을 벗어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힘이 가해지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로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어깨 관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깨 관절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힘을 다 견뎌내야 하고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좌우로 회전시키는 근육 등을 꾸준히 단련시켜 주어야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시큰하고 무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허벅지의 근육 힘을 키우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근육 운동은 힘줄의 염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은 팔꿈치 통증의 주범입니다. 손목을 손등 쪽으로 힘껏 젖히는 동작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손목 젖힘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 손목을 젖히는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힘줄의 병변이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운동은 8에서 12주 정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개골과 연결된 슬개건도 종종 염증이 생기는 힘줄 중의 하나입니다. 점프 동작을 많이 하는 농구나 배구 같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생긴다고 해서 점퍼스 니라고도 불리는 질환입니다. 힘줄의 염증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슬개건염이 있는 경우 이 때문에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45%를 넘는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슬개건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신장시키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이 슬개건염의 특효 치료법입니다. 이 부위 역시 12주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육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 성장을 도와주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역할, 근육 비대와 세포 및 혈관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 대사 중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그중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에 산소를 소비하여 하는 운동을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격렬한 운동은 단시간 안에 다량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의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저강도 운동은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려서 신체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 역도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육 강화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한 운동에서 무산소나 유산소 한 종류의 에너지 사용 형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100m 달리기와 같은 전력 질주는 무산소 운동의 비중이 높고, 덤벨을 20분 넘게 지속적으로 드는 운동을 한다면 무산소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려고 하는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신체 각 부위의 근육에 대해 알고 관절의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줄이며 자세를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근육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운동은 주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근육 운동의 무산소 운동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특별한 능력과 요령이 없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운동 초보자나 고령자가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1.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2.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3. 심폐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4. 각종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WHO나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에서는 연령별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질 체력, 근육 운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해지나요? 원래 저질 체력이셨다고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데 남들보다 먼저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같이 산을 가도 금방 뒤처지고, 똑같이 둘레길을 걸어도 쉬자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체력이 약한 분들입니다. 축구선수에게는 전후반 90분 동안 쉼없이 뛰어다니며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일 테고, 20대 젊은이에게는 밤새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며 춤추고 놀 수 있는 능력이, 80세의 할아버지에게는 어린 손자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능력이 체력이겠지요. 체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신체 조성, 유연성. 심폐지구력은 호흡기관이나 순환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운동이나 활동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력은 저항에 대해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고, 근지구력은 근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체 조성은 신체의 구성 비율을 말하는데 크게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지방은 지방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으로 근육, 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데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과 기타 내과적 질환의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관절의 움직임이 충분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통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힘줄 등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 대부분은 근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근육의 양을 늘리고 근육의 지구력을 늘리고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체력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근력과 근지구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 요소입니다.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 등 모든 활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하거나 일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심폐지구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강할수록 여러 가지 활동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일의 성취도가 높아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싶다면 몸에 좋다는 보신탕, 보약, 산의 진미보다 꾸준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 만들기. 걷기 운동은 전체적인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을 키우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만도를 낮추어 전신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장소의 구애를 받거나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 1. 질병 예방. 걷기 운동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질환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및 치매,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팔다리 관절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관절 주변의 근력 발달에 도움을 주며 보통 야외에서 걷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의 밀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혈압을 적정 수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는 걷기 운동은 꾸준히 일정 시간을 지속하면 지방 분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최소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많아져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율을 높여서 당 수치도 조절하여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스트레스 우울감 해소. 전신을 사용하는 걷기 운동은 전신의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들고 혈액을 통해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자율신경계의 작용이 원활해져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보통 햇볕을 받으며 야외에서 걷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안정되고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뇌 기능이 활발해지므로 노화를 예방하고 뇌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격렬한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걷기 운동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 1. 걷기 자세.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가슴을 편 자세에서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10에서 15m 전방을 바라보며
손은 가볍고 편하게 주먹을 쥔 상태로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보폭은 자신 키의 반 정도 너비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걷는 것이 좋고,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이동시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정 운동 강도.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심박수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며, 한 달 정도의 운동 적응 기간이 지난 후부터 점차 강도를 올려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수준의 중강도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강도란 걸을 때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느낌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고강도 수준으로 걷고 싶다면 심장 관절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당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으로 주당 150분 이상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체중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으로 주당 200분 이상 걸을 것을 추천합니다. 걷기 운동 부상. 걷기 운동은 장시간 활동으로 인해 하체에 있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걸으면서 발바닥에 부하가 가중되는데 내재근 등이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발바닥의 족저근막은 더욱 과부하가 발생하여 족저근막염과 같은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내재근처럼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보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부하로 인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발생하여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발생하였다가 몇 걸음 걸으면 통증이 경감되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오래 걷는 경우에도 발 뒤꿈치나 발의 아치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여 일상생활 및 걷기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체 근력이 약한데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하면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A씨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일주일에 5회, 하루 1시간씩 집 근처 공원을 1년째 걸었습니다. 다행히 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에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점점 걷기 운동 횟수나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무릎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다만 주로 근력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방 무릎 통증 증후군이었습니다. 전방 무릎 통증 증후군은 슬개 대퇴관절의 비정상적인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슬개골의 주행 경로에서 압박을 받아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부하되면서 연골 연화증, 뚝뚝 걸리는 느낌, 앞무릎 통증, 시큰거림, 슬개건 병증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여 무릎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갑자기 무리하게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걸으면 통증이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구부정하게 걷는 경우에 등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지게 하여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너무 과도하게 흔들거나 과도한 보폭이나 쿵쾅거리면서 걷는 것은 상체의 흔들림을 유발하고 큰 보폭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간혹 양쪽의 하체 근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절뚝거리면서 한쪽 다리에 과도한 체중이 실리는 경우에도 통증이 유발되거나 좌골신경이 압박되어
엉덩이와 대퇴부, 종아리 쪽에 좌골 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 시 몸이 구부정하게 되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위해 몸통을 곧게 세우고 전방을 주시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